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방류 시점이 이르면 오는 7월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어도 정말 안전한 것인지 알아보고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한재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그만큼 오늘 패널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에서 처리수 처분 관련 기본 방침을 발표했었고 바로 이 2년 전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2023년 올해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활동가님,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방류 계획 그리고 방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약 133만 톤의 오염수에 대해서 방류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방류해도 괜찮다고 오염수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을 거의 다 걸렀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막상 방류를 앞두고 보니까 보관하고 있는 약 70%의 오염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도저히 그대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바꿔서 다시 2차 정화 작업을 거친 뒤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 이하로 낮춰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발이 컸고요. 일본 국내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제 그 다음 발표한 방법이 1km의 해저 터널을 뚫어서 약간 먼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원전 오염수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기 방사성 찌꺼기가 잔뜩 들어있는, 그리고 도쿄전력은 뭐 거의 다 여과했다. 또 앞으로 저기 희석하겠다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떤 데서는 75% 정도가 아직 기준치를 넘는다. 보통 넘는 게 아니고 1000배, 10,000배 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전수조사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리고 10년 전 오래된 녹슨 저장 용기 포함해서 지금 만든 이게 모두 골고루 소위 그 표본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치워졌을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서 아직은 그 오염수에 처리를 하긴 했지만은 미처리수다 또는 오염된 처리수다. 그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직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네. 상태다라고 그렇죠. 판결을 절반쯤 됐을 겁니다. 아마 최대한 잡았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중수소. 이게 거르고 걸려도 일단 걸러지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삼중수소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제 어떤 경로로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배설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그 삼중수소는 저기 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또 60% 이상 물이죠. 피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단 그 유기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 배설이 안 되고 오래 갈 수가 있죠. 물론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문제가 되지만 제가 진짜 문제 삼는 거는 세슘, 스트론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수소는 정말 희석만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 총량이라는 게 굉장히 작아요. 말씀하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삼중수소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문제되는 문제가 것이고 안 되는 보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이 덜하다. 어찌 하다 보니까 도쿄에서 자꾸 우리 주의를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사목에는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플루토늄이 잔뜩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 양이 많아요. 플루토늄 방사선도 무섭지만 독극물이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건데 플루토늄 누가 언급합니까? 탄소 14 누가 언급해요?
세슘 수초는 다 걸러졌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호도 다 걸러졌다고 생각하고 다 뭐 희석됐다고 생각하고 반감됐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활동가님, 이 원전 오염수 어쨌든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예상되는 이제 경로는 있을 텐데요. 이 경로 어떻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에 저는 의견을 조금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더 독한 방사성 물질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저는 삼중수소의 독성도 굉장히 그렇죠.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한마디 붙이고 넘어가고, 예. 그다음에 오염수가 대양 투기라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방류라는 말을 썼다가 투기라는 말로 바꾼 이유가, 방류는 뭔가 과학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여론을 무시하고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투기라는 말로 요새 바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투기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내용들은 일단 독일의 헬르멜치 연구소나 후쿠시마와 가나가와대가 연구했던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칭화대에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에 도달하는 게 약 200일 정도고 1년이면은 동해안까지 우리나라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나가기 전에 오늘 주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그간 여야 정당에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주민과 지방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世界各国の原発からやっぱ流されているその処理水、爆発して壊れた原発なので、そこから流れ出てる温排水というの、温排水とか処理水というのはそもそも違うと。科学的にも安全だって言い切れないし、やっぱり海を汚しちゃいけないですよ。放出したらもう魚食べれなくなっちゃう、福島の魚。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일본에 갔던 민주당 의원들이 별 소속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전력의 거부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인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원전 건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던 도쿄전력 본사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실무자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현지 기자간담회는 입국 전날 밤까지 장소 확정도 못하다가 입국한 지 1시간도 안 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7월인지 8월이 될지 모르지만 곧 되어지는 절박함 때문에 오염수 안에 뭐가 있나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온전 가격에 수돗물 목들에 대한 정보를 한 1일당 130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텔레비에 보면 텔레비 환경이 참 나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석인열 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와서 하여튼 원자핵공학과지, 명예교수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 마디 떠들면은 그냥 진짜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봐도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불러주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해양수단은 어미를 위하는 기관입니까? 일본을 위하는 기관입니까? 수협중앙위는 어미를 위하는 단체입니까? 저 정부의 앞가미 노릇을 하는 단체입니까? 가서 후쿠시마에 가가지고 그것 떠가지고 마셔보고 죽든가 살든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희생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 나든 결국은 궁극적으로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놓치느냐 그 차이인데, 그렇게 우리 인간 통제 밖으로 벌어서 사고로 여기 바다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인간 통제 아래에서 그 계획을 짜가지고 또 국제기구 관심하에서 천천히 아주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죠? 아주 치밀하게 방류하기 낫지.
주위에서 뭐 마셔봐라 하는데, 근데 제가 마시든 안 마시든 안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마셔가지고 문제가 없대서 그게 안전하지 않게 안전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주름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아무리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없고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가서 누구도 안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한번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못한다면은 같이 가서 저라도 가서 또 떠맞는 사람을 가가지고 박류수도 마시고, 그다음 그래서 키운 넙치가 있거든요, 박류수로. 그 넙치도 먹고 오고 이러면은 뭐 일본 사람들도 우리 환영할 거고 또 일본 국민들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또 여야가 모두 시차를 두고 비슷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 예정인 이 물을 어떤 분은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서 교수님, 이 표현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말장난인데요. 부분적으로는 제거됐겠죠. 자,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원자로의 핵연료가 녹았습니다. 멜트다운되고, 그리고 구멍 났죠. 나왔죠. 그 콘크리트 바닥에 패드에서 우리 바닥 그것마저도 제 이름처럼 또 균열이 갔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원자로라는 끄들에도 계속 잔열이 나와요. 붕괴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방사선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보통 때는 계속 순환시키거든요. 근데 순환시키지 못해요. 다 새버리니까. 그게 이제 떨어지죠. 근데 거기를 또 관통하는 지하수가 그럼 섞여요. 이게 갑니다. 그래서 초기 2년 1개월 동안 정확히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날마다 400톤씩 그냥 나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는다고 뭘 한지 아세요? 땅을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토차수벽. 근데 그때도 제가 이거는 공상과학이다.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참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하철 공사 때는 되는데요. 이게 1km, 2km 직사각형 안 되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죠. 전기는 몽땅 들어가는. 그러니까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가는 거죠. 그중에 모은 게 한 100톤. 그걸 다시 걸릅니다. 이제 걸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걸르려면요. 거기 기본적으로 한 64개, 2개였다가 2개 늘었다가 64개, 그 다음에 줄었다가 더 줄어 지금 30개만 본다고 하는데 64개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건 다 이거 저거 그 2종 4종까지 하면은 2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64개라고 해요. 거기에 세슘, 스트론튬, 바리움도 들어가고 이제 루테늄 들어가고 요도 들어가고 삼중수소, 또 탄소 14, 플루토늄, 아메리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려면 각각을 걸러내는 필터가 하나씩 전문적으로 있어야 돼요. 세슘, 스트론튬, 이오두, 그리고 세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37, 130, 다 달라요. 이게 쫙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하는 바로는 필터가 25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사통화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전문적으로 골라내거든요. 그리고 화학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골라요. 스트론튬 갖다 대죠. 세슘 무사통화예요. 자, 그렇다면 25개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중에 1개만 돌아가고 24개가 고장이라 면은요, 보통 때. 그러면은 그냥 공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24개가 다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최고 기술 써야죠. 그렇죠? 세슘 최고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고, 플루토늄 거슬러 내려면은 미국이, 삼중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있고요. 스트론튬은 미국이죠. MIT가 3년 전에 개발한 이런 걸 갖다 쓰면은 효율이 높겠죠. 근데 굳이 국가 위신 때문인지 이류 기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중에서 24개는 물론 과장된 게 있겠지만 절반 이상이 그냥 공회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여있는 게 지금 133만 톤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다 걸러졌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지인도 와서 70% 정도는 기준치를 넘는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저기가 비가 같아야 될 비가 다르다면은 어떨 때는 걸러졌고 어떨 때는 전혀 안 걸러졌고, 그런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물론 낭설의 유포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삼중수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보세요. 2번, 3번 걸른다. 여과기 성능이 떨어졌는데 2번 하면
어떻고 세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말장난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저는 희석보다도 그냥 기다려라. 기다리면 될 텐데 용기도 더 짓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처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염수다. 그래서 저는 오리수라고 합니다. 오염된 처리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오염수다라는 이 표현으로 오리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보신 영상 그 마지막 인터뷰에 이분이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처리한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해도 어차피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방류하는 게 덜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장에 따르면 방류에도 바다에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팔당호수의 소변을 한 번 하는 정도다라고 이제 본인 SNS에서 수치로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은요, 기다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요,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게 어차피 방사성 물질이고 이게 없어지거나 줄거나 이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느 누구라도. 자, 첫 번째는 저절로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슘 같은 게 중성자가 전자를 하나 툭 던지면서 그게 이제 바륨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사성 붕괴라는 게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거는 바다에 있으나 지하에 있으나 저기 용기에 있으나요. 자, 그거는 세월이 약인 것이죠. 가면은 점점 줄어요. 두 번째는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온 교환기다, 전기 분해다 또는 화학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세슘 거르고 137, 134 거르고 요도 121 거르고 쭉쭉쭉 다 전문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안전해 아직은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삼중수소는 그냥 손 놓고 있고요. 캐나다 걸 쓰면 되는데 우리나라 월성 중수로 걸 쓰면 되는데 안 썼습니다. 플루토늄 손 놓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루토늄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나라 원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원래 3호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연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진다. 마지막이 희석인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실. 그래서 두면은 저는 그래서 18년만 더 버텨. 왜냐하면 그 정도면 사고 나고 30년이잖아요. 그럼 세슘 수소는 좀 가만히 손 놓고 있어 절반도 떨어져요. 이호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 저절로 떨어져. 삼중수소 8분의 1로 떨어져요. 탄소 14는 가만히 있지만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반감기가 5,700년 가까이 됩니다. 플루토는 안 떨어져요. 24,000년 가기 때문에 복지부동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반감기가 길다는 건요. 그만큼 천천히 조금씩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오래 가지만 그건 뭐냐면 천천히. 그래서 저는 방사선보다는 독극성이라는 게 더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바다 방류합니까? 바다 투기합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드니까요. 나머지는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이거는 340억 원쯤 되는데 나머지는 다 3,000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제일 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전부 그 이론대로라면요. 무려 2억 7,400만 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2억 7,400만 톤 끌어와야 되니까. 그 끌어온 바닷물이 어디죠? 수돗물 끌어오지 못하죠. 바로 앞바다. 근데 그때는 방류, 투기 시작해서 그럼 그걸 또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오죠? 오염된 거를? 오히려 더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 저는 초등학생이라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만히 있는지. 알겠습니다. 희석한다라는 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희석하는 물이 어차피 그 물이 또 그 물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18년 동안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좀 더 이용하자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과학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문제는 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산물에 대한 뭐 과학적 위해성 여부를 떠나서 방류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가 2011년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수산물 소비 감소가 40%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이후에 일본 수산물이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과 또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규모나 시점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불안함감은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 또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후계 인력들은 더 큰 고민하고 불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피해 규모가 예상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좀 예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어민 피해 규모 있으십니까? 피해 규모는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강정호 경상대 교수가 발표한 방사능 관련 안전 정보의 수산물 소비 역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소비자 700명 중 81%가 일본 원전 사고 소식을 듣고 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우리 식탁에서는 수산물이 사라졌고 전국의 모든 위판장에서는 방사능 측정기로 농도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유통시켰습니다. 또한 학교, 군대 급식 등 모든 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외면을 받아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도 이런 큰 경험을 했는데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하면 어민들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지 개선이 서지를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 시비 모임이 2021년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인식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한동해 본부에서 피해 역량 분석을 했는데 국내 전체 피해액이 월 161억에서 376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해양수산부나 관련 유관기관에서 이 수산물을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항만 방사능 검사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해안에는 검사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시 계측하는 계측기가 연안이나 근해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유통되는 단계에 수산물을 검사하고 있고 또 강원도 한동해 본부에서 유통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을 검사하려고 지금 2대 정도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9월 달쯤부터 이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또 전국 연안 해역에서 측정 조사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이 전국에 52개소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지금 동해항 앞바다, 주문진항 앞바다, 고성, 거진, 연안 해역 등 3개소에서 1년에 주문진은 6번, 고성하고 동해는 4번 정도 측정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전국 근해에 40개소의 정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근해도 강원도에는 3개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에서도 이 방사능 검사기에 대한 한번 확인하는 시도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식품 분석기가 아니라 수입되는 공산품, 가공식품 등이 항만에 들어올 때 그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커다란 그 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가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큰 오염에 대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 기계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항이나 이런 큰 항만에는 그 수입품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만 강원도 쪽이나 이런 작은 항만들은 아직 있지 않아서 수입 공산품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저희 지적을 했고요. 예. 식품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산품을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자체를 검사하는 것이나 간이 검사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르마늄 분석기라고 해서 식품을 분석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지금 그것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자면 식약청이 있고 각 시도마다 식약처가 있습니다.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대 정도씩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사실은 저는 검사하는 양이 불충분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해 검사 그 양을 보면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나 식약처 본청에서 하는 양과 각 지역에서 하는 양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인접한 해안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경상 남북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검사 건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검사 건수도 늘어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저는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나 해수부에서 하는 그 바닷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서 버려진 거나 오염된 것을 검사해서 걸러내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수입 자체에서 들어올 때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특히 뭐 화로차의 문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런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수산물 안전 강화나 소비 위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내어놨다고 합니다. 한 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또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고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 오염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 이후 오염수나 오염 수산물이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피가 확대될 것이고 추락한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 한 건만 검출이 돼도 이제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에서 국내산 수산물 이제 소비 위축을 고려해서 정부 위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위축량이 약 4만 톤, 그리고 수협을 통한 민간 수매를 약 3만 톤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수산물 생산량이 연간 약 380만 톤 정도를 달하는 점을 계산하면 이건 어업인들의 피해를 계산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진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7월이 방류 날짜인데 네.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은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아직 수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하고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본의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에도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일단 7월까지는 막아볼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방류를 하면 안 된다. 18년을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검추의 문제가 있어서 예서 우리가 없다고 했을 때도 이게 없는 건지 못 찾은 건지 저는 못 찾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해상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초고해상도 천연 TV, 컬러 TV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옛날 흑백으로 보면 안 보이죠. 뿌옇게. 그렇죠? 네.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모든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야말로 아주 옛날 고려시대 장비가 그대로 구닥다리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먼저 교체해야 되고 이건 경비 또는 예산의 문제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 뻗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럼 전부 다 저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다 각자 도서기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차라리 안 먹고 말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리고 왜 막아야 되느냐? 18년 더 기다리면 저절로 세월이 다 해결해 주는데
절반이라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두 번째, 그동안에 또 더 좋은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슘 제거 기술 더 발전할 거예요. 진화하고요. 예. 그러면 진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용기를 1000개 더 짓고 그러면 이제 30년 됩니다. 이제 앞으로 18년 후죠. 그럼 모든 게 이제 그 여과도 더 잘했고 그리고 또 저절로 없어지기도 했고. 자, 그러면은 아까 희석은 저기 말장난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히로시마 가면 기념관이 있습니다. 원폭, 피폭 기념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수상공원 하나 만들자.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석촌호수, 여기 같으면 경포호수 500만 톤짜리 두면은요 금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수가총리 보셨죠? 이거 마실 만큼 깨끗하다. 그런데 안 마셨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해? 그러면 왜 버려? 담수 얼마나 소중해요. 거기다 모아가지고 공업용수로 하자. 농업용수로 쓰자.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상공원을 하고 한수 더 떠서 특산 맥주도 만들고요. 삿포로 뭐 저 기린 있지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죄도 할 겸 승화시키자. 버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버리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막아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정말 시간이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2달이라고 하면은요. 몇 주일이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방류 정지 또는 유예 임시 처분 신청, 임시 구제 신청이죠. 소위 가처분 신청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게 또 아니고 회장님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바다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어깨 팔짱 끼고 보고 있다는 것. 예. 거기에 우리 그 애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지. 예. 볼까요? 30년 전에 러시아가 900톤, 1000톤 정도 버리려다가 걸렸거든요. 그린피스가 일본 정부. 그때 일본 어떻게 한지 아세요? 보리스 옐친 대통령 불렀습니다. 공사 처치하고 대사 부른 게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그러더니 그 보리스 옐친이 또 똑똑한지 해양법에 구멍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막았어요.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그게 일본이었어요. 30년 전에. 그 거울 앞에 지금 일본이 서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냥 왜 그렇죠? 예. 뭐가 좀 부족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야 돼요. 지금 일단 정부가 처리수라는 말을 쓰겠다고 오염수 대신 이제 처리수라고 공식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시민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지역별로 정부를 규탄하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는 육상 장기 보관하라는 요구 사항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는 국제해양법 제소를 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으라는 시민 운동을 5월 20일 날 합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8일이 세계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의 날에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저희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제 시민단체에 요청을 해서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해서 저희가 행동을 할 건데 이렇게 시민들이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대통령도 좀 뜨끔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정부가 어쨌든 문제를 인식해서 그런 건지 지난 7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반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어쨌든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안전성을 우리가 별도로 검증하겠다라는 의미인 건지요? 참 뜻은 크고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요. 적어도 그 조그만 타이완처럼 지지난해 다녀왔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본들 첫 번째는 실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파견돼서 갈 거 아닙니까? 가면 어떡할까요? 도쿄전력이 만든 멋진 발표 자료, PPT 자료라고 하죠. 보겠죠? 자, 그리고 그때 그 스가 총리가 들고 있던 물병 갖고 나올 것 같아요. 예. 깨끗하다. 끄덕끄덕하겠죠? 그리고 아마 저기 호의를 받으면서 앞에 있는 깨끗한 용기들 보여줄 거예요. 저장 용기, 탱크들. 그게 아니고 저는 바로 다 떨치고 저벅저벅 저 뒤에 있는 지금 새고 있는 그렇죠? 그 오염수 그렇죠? 그 뒤편에 가려진 그리고 녹슨 그리고 독극물이 있는 것. 그래서 밑에 말고 아래에서 그리고 최소한 100개 정도 넘는 데서 지금
1000개 넘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0군데에서 1리터씩 또는 10리터, 그러니까 1000리터는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뽑아와서 우리 손으로 배송하는 걸 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맡기지 말고 교체될 가능성.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써 경제, 산업, 통상성 벌써 일침 놓잖아요. 한국 전문가들 안전점검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고 시찰이다. 그랬더니 외교부는 말장난 잘하는가 봐요. 관찰단이라고 바꾸고 관찰단. 지금 시찰은 뭐고 관찰은 뭘까요? 사찰은 또 뭐지? 관찰단이란데 그런 관찰은 뭐죠? 가서 구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오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요. 가져올 수도 없죠. 그 연안에 가서 장화 신고 들어가서 침적터 그리고 광어 우럭 퍼오는 거 그 양식시키는 말고요. 그 오염된 바다에 있는 거 떠와야 됩니다. 그건 깨끗한 물이겠죠. 떠와야 되는데 그걸 첫 번째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져오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서로 그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바로 수입 제한 철폐해라. 우리는 명분이 없어요. 빗장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갈 수 없죠. 명분 소위 한국 정부의 대표 전문가들이 가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점검 거기는 뭐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동안 12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이게 진짜다 하는데 그건 그 셀프 검증이라고 해요. 도쿄 전력이 똥을 가지고 그 숫자 웹사이트 숫자를 검증한다? 말이 안 똑같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증 자체 또는 그 역량을 본다? 어떻게 봐요? 우리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건 전부 공안 약속, 빈 약속. 공약이죠. 검증이 이제 뭐 안 사실상 돼요. 힘들 것이다. 힘든 게 아니고 안 된다니까요. 사실상 그 외교부 편을 빌리면 관찰하러 가는 것이고 좀 형식적으로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최경숙 활동가님께서는 이 시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찰이 아니라 견학이나 관광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가 현재를 유추할 수 있듯이 과거에 2015년에 한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본에 입국해서 조사를 그때도 시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도쿄전력이 정해준 구역에 가서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안전하다. 그때도 뭐 수산물 몇 가지 가져와서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도쿄전력에서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거하고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19일 날서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G7 환경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해도 괜찮다는 동의를 얻으려다가 독일의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G7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G7에서 만약에 괜찮다거나 아니면 뭐 일본 정부의 호의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관광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우리 정부가 과연 지금은 강력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럼 당연히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찰단을 지금이라도 파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벌써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3월 달에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뭐 대통령실에서는 멍게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일본 측에서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시기인 경남 통영산 멍게가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내렸는데도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멍게 수협에서 지금 소비 촉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행사 비용만 들어가지 멍게는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써 벌어졌어요. 자영업자, 그다음에 상인분들, 2차, 3차 수산물 가공업체까지 근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해상 시위 또 육상 시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의 수산업 경영인들 또 수협, 어민단체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시위를 했었는데 아무리 시위를 해도 정부에서 어떤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방류하는 걸 막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일본 정부도 방류를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저희가 시위를 하고 계속 시끄러워지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 위축 심리만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어민들의 피해만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시위나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위를 하게 되면 소비심리 위축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시고요. 시찰단 파견이 견학 관광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시찰단이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에 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수산물 수입을 좀 이제 허용해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차후의 어떤 정책적 대응이 있을 거라는 예상까지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가 또 요구사항이 있는데, 일단 지금 언론 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원산지 둔갑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선하고 일본 생선이 뭐 이렇게 뒤섞여서 제대로 원산지 표기가 안 된 상태로 팔리면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도 사실은 많이 타격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기법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산물 이력제를 관리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앞으로 오염수가 버려지지 않던 간에 우리나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는 철저하게 저는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 조치도 분명히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한 신뢰할 만한 국가 정책이 시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연관사업, 나아가서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정책적 대책 마련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이달 23일 일본 후쿠시마에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것 또한 단순 시찰이냐 아니면 실제 무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냐 논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괴담이나 억지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정부가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반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꺾일 것 같아서 위판가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며칠 전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수산시장에서 뭐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사람이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되죠. 최대한 정부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 위축이라는 게. 이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농축된 이 생물체들이 결국 식탁에 이제 올라올 텐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없이 그냥 믿어라, 괜찮다라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방류를 원천 봉쇄하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을 봐서는. 방류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먹어야 될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더욱더 제대로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우리가 먹을 먹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어민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고 뭔가 좀 어민들한테 따뜻한 내용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설단에 가가지고 같이 검사하고 한다는데 좀 적극적으로 뭔가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이것을 표현을 하고 내용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